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KBS 열린 토론 매주 수요일에는 정치권을 향한 촌철살인, 정치적 상견 시점으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오늘 오전 김건희 여사가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특검의 전방위 수사가 정점을 향해 가는 모습인데요. 후반전을 향해 가는 특검 수사가 정치권에 미칠 파장 전망해 보겠습니다. 어제 7월 국회가 막을 내리면서 곧 8월 국회가 시작될 텐데요. 민주당은 강한 민주당을 표방하는 정청래 대표가 탄생했고, 국민의힘은 당대표 선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야의 새로운 리더십이 열어갈 8월 전국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정치적 참견 시점, 오늘 함께할 네 분 소개합니다.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윤미 변호사 나와 주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없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소식부터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김건희 여사가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조사는 끝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지금 이 시각 진술 조서를 다시 이제 보는 것으로 그렇게 또 알려지고 있습니다. 전직 영부인으로서는 처음으로 공개 출석을 피해자 신분으로 하게 된 것인데요. 먼저 최 교수님 어떻게 보셨는지요?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그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그리고 명품백 등 금품 수수 의혹, 이 사건에서 수사를 하긴 했어요. 조사를 받았죠. 근데 그것도 이제 비공개 조사로, 그것도 김건희 여사 측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수사검사들이 피의자의 요구에 따라서 핸드폰을 반납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고, 그리고 그 전에 그 코바나 콘텐츠 대가성 의혹 사건, 이 경우는 서면 조사밖에 없었어요. 아예 대면 조사가 없었습니다.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은 2020년도 4월에 고발되고 나서 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검사가 조사를 했던 거긴 합니다만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런 이제 기소도 되지 않고 불기소 처분되고, 그리고 뭐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같은 경우는 그 기소 의견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기소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도 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들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정권이 바뀌고 특검이 출범하면서 오늘 이제 그 대면 조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 상황을 보면서 이따 말씀들을 하시겠습니다만, 아무 사람도 아닌데 이렇게 심려를 끼쳐들어서 죄송하다. 예. 아니, 아무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비공개 조사를 하고 검사들의 휴대폰을 반납시키고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보면서 저런 말을 한 거 보니까 염친이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참 뻔뻔하긴 하다. 그게 저의 개인 소감입니다. 예. 네. 박 교수님께서는요? 예, 지옥문이 열리는 신호탄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언급한 것처럼 아마 상상을 초월하는 국정농단일 것이라는 예측인지 기대인지 아니면 전망인지 뭐 아니면 팩트인지 정확하지 않지만 상당한 그 함의가 있는 언급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봐왔던 또 겪어왔던 또 우리의 지금 이 선진국 목전에 있는 우리 수준이나 이 규모나 등등에 비추어 봤을 때는 상당히 퇴행적인 모습이었을 걸로, 상당히 비상식적인 모습이었을 걸로 이제 상당히 예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아마 지금 상당히 이제 특검에서 예. 확보가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런 면에서 보면 구속영장도 결국 시간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전직 대통령 부부가 바로 직전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수감되는 참 국가적으로는 대단히 그 안타까운 참 그런 일이 시작되는 그 첫날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장윤 변호사께는 이걸 여쭤볼게요. 잠깐 전에 이제 최창렬 교수께서도 잠깐 언급은 하셨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임기 중에는 제대로 된 조사가 아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피의자로 이제 포토라인에 섰었는데 이렇게 검찰이 이 조사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검찰 무용론 그리고 특검이 거의 상시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이런 전망이 나오는 겁니다. 검찰이 그 도이치모터스 사건만 하더라도 무혐의를 주면서 4시간 이상 이 브리핑을 합니다. 보통 주요 사건을 기소할 때 이런 식으로 왜 우리가 수사 결론을 이렇게 냈는지 설명하는 거는 납득이 되지만 이러저러해서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주식거래 정황 김건희 씨는 몰랐다라고 딱 잘라 이야기했습니다. 서울고검에서 3년치 미래에셋 녹취를 확보했어요. 그것도 시간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랬을 때 확보했을 때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저쪽에 40%나 떼줘야 돼서 억울하다는 취지예요. 그러면 그걸 몰랐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검찰이 완전히 눈 감아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김건희 여사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비화폰을 대통령과 동급으로 썼습니다. 비화폰이라고 이 앱으로 구동을 해서 대통령 조직도가 나오면 특정을 한 다음에 흔적이 남지 않게 통화했다는 거예요. 어느 영부인이 그런 특권을 누립니까? 왜 비화폰을 씁니까? 안보, 외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필요한 기밀을 업으로 삼는 분들한테 지급이 돼야 되는데 이걸 왜 영부인이 씁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이 일성은 전략적으로 보이는 거죠. 네. 뇌물죄, 직권남용 다 신분범입니다. 그런데 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 뇌물죄, 공무원이 아니라서 죄가 되지 않는다. 직권이 없으니까 남용할 직분도 없다. 이런 어떤 변소를 오늘 한 게 아닌가라고 추정되는 부분입니다. 네. 강전혜 대변인. 네. 이번 조사에 응하기 전에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하루에 1시간씩 오후 6시 이전에 조사를 끝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었는데 특검이 모두 거부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8시간이 채 안 걸렸습니다. 그리고 오후 6시 이전에 일단 조사는 끝이 났고 진술 조서를 이제 더 훑어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 건데 특검이 좀 배려했다고 봐야 되나요? 일단은 하루에 1시간씩은 아니고 하루에 혐의 하나씩 했으면 좋겠다. 한 사건씩. 네. 네, 한 사건씩 해달라. 그리고 지금 건강 상태가 좋지가 않으니까 6시 이전에는 수사를 마무리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었지만 네. 특검 측에서는 이러한 협의는 할 의향조차 없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현행상으로도 야간 수사는 금지되거든요. 이제 9시부터고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피해자가 동의를 한 경우에만 자발적으로 동의를 한 경우에만 수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한 6시경에 수사가 마무리되고 지금 조서를 열람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됐다라고 보고 그 김건희 여사 측에서도 하루에 1개 사건씩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었던 것을 보면은 수차례 소환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그 수차례의 소환에 응할 의사가 있다라는 것을 이미 밝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오늘도 아마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된 다음에 특검에서 브리핑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처음에는 5개 혐의에 대해서 조사한다라고 했다가 또 한 3개 정도 혐의를 할 것 같다라는 언론의 보도들이 있었어요. 한 100페이지 정도의 질문지를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 예. 아마 오늘 특검에서 어디까지 수사가 진행이 되었는지 적어도 진술 거부권을 쓰지는 않는다라고 낮에 이제 브리핑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몇 차례 정도 더 소환을 하게 될지는 저녁쯤에는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제 강전 대변인이 국민의힘 대변인이 그 얘기를 하셨는데 장 변호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5개 수사 대상에 16개 의혹입니다. 그러면은 16차례 이 소환이 돼야 된다는 것인지 지금 5개 주요 수사 대상은 도이치모터스 및 삼부토건 주가 조작 사건, 건진법사 전성배 씨 이권 청탁 의혹 사건, 또 명태균 씨 관련 사건 등등 또 최혜병 특검도 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내용이 있다 보니까
조금 분산되는 듯한데 맞습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핵심이고 어떤 사건이 의혹이 가장 치명적으로 봐야 될까요? 일단 지금 제일 좀 그 가지를 뻗어나가는 건 아무래도 통일교랑 관련된 사건으로 보이는데요. 네. 일단 뇌물의 액수 자체가 상당히 큽니다. 이제 800만 원, 1,200만 원짜리의 이제 샤넬백과 6천만 원이 넘는 이 굉장히 고가의 목걸이 그리고 천수삼 이게 통일교에서 제작을 하는 거라는데 그걸 받은 걸로 보이고 왜냐하면 줬다라고 하니까요.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여러 선을 대기 위해서 이른바 윤핵관 내지는 통일교의 관계자들 그리고 권성동 의원까지 매우 구체적으로 1억 원을 대선 국면에 갖다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그 볼륨이 큰 사건으로 가고 있고 그런데 하나하나가 굉장히 또 큽니다. 지금은 수면 위로 많이 드러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예. 공흥지구 비위와 관련해서 이 가족 회사가 아파트 단지 개발을 해가지고 800억 원의 이득을 남깁니다. 개발 부담금을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는 한 20% 정도를 매기는데 0원이었어요. 다 허위 서류를 했거든요. 서류를 가짜로 냈다고 보통 이 주무관청에서 그렇게 처리하지 않습니다. 유착이 의심되는데 허위 서류를 만들었다는 혐의로만 오빠를 기소해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거든요. 이게 다 굉장히 큰 사건이기 때문에 경중을 좀 가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다만 말씀 주신 대로 혐의가 16개라고 16번 부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혐의가 많을수록 법정형 자체가 높고요. 그러면 도주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고 왜냐하면 처벌의 필요성과 그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래서 신병 확보를 해서 보통은 이 기한 내에 이 수사를 마무리 짓는 게 수사 관행이기도 합니다. 네, 강찬의 국민의힘 대변인이 보시기에는 법조인이시니까요. 이 여러 의혹들 중에서 어느 부분이 가장 치명적이고 어떤 부분이 만약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그 주요한 이유가 될까요? 저는 뭐 어느 의혹 하나라고 짚기보다는 영부인이라는 사람이 정말로 국정에 관여를 했었던 것인가. 지금 하나하나의 사건이 다 그런 거거든요. 공천과 관련한 부분들이라든지 뭐 구명로비 의혹도 마찬가지의 상황입니다만 그 지금 오늘 김건희 여사가 출석을 하는 가운데 아무것도 아닌 사람, 본인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이 저는 그런 부분에 의미가 있지 않나 싶어요. 일단은 네. 국민들께는 사죄의 목소리를 한번 내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죄 뭐 이런 거 이외에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이런 혐의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김건희 여사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는 게 네. 나는 직권이 없는 사람이다. 직권이 없으면 그러니까 뭔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면 이 법을 가지고 이 규정을 가지고 처벌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것이 본인이 어쨌든 영부인으로서 국정 전반에 관여했었다는 의혹 전체적으로 나는 이것이 모두 나와는 상관이 없다. 내가 만약에 관여를 했다라고 해도 이것은 직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네. 그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딱히 하나를 짚어내지는 못하시는데 장 변호사님 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김건희 특검에서 구속을 시켰고요.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와 관련해서는 김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도 구속 조치됐습니다. 김 여사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본인의 완전히 밑에 있는 길목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구속이 된 거예요. 이종호 씨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구속이 될까? 왜냐하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영장 청구를 했거든요. 근데 받았다는 돈이 8,390만 원. 이런 돈은요. 불법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재판 뭐 수사 잘 무마해달라고 김건희 여사한테 선을 대겠다는 취지로 돈을 갈취한 거거든요. 그런데 줬다는 사람이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을 한 걸로 보여요. 네. 이런 돈 송금하지 않습니다. 흔적을 남기지 않아요. 대신 장부에 기록하죠. 그걸 법원이 배척하지 않습니다. 대단히 증명력이 높다고 보는데 본인이 아니다. 내가 당시에 그럴 상황도 아니었고 내 코가 석자라서 나도 수사받고 재판 대비해야 돼가지고 그럴 수 없었다라는 항변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럼 다음은 누굽니까? 다음 스텝은 당연하지만 김건희 여사일 수밖에 없고 네. 지금 본인에게 선을 댔다는 사람들, 청탁을 했다는 사람들 다 구속이 되면서 굉장히 위기에 처한 게 바로 김건희 여사라고 하겠습니다. 강진우 대변인 방금 네. 전에 이제 김건희 여사 얘기했는데
특검이 바로 할까요? 구속영장을? 저는 그렇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도 구속되기 전까지는 수사에 협조를 했었거든요. 2차 소환 당시에도 특검에서 브리핑을 통해서 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9시에 출석하냐 10시에 출석하냐 그걸로 약간의 기싸움 같은 것은 있었지만 조사 자체는 성실히 응하다가 일단은 구속이 되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조사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거는 본인이 피의자의 신분으로서 그만큼 구속되는 게 두려운 거예요. 네. 근데 구속이 돼버리니까 그다음부터는 내가 수사에 협조할 동인이 사라지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특검에서 이미 봤기 때문에 저는 김건희 여사 내일 당장 뭐 영장 칠 수도 있다라고 지금 조금 아까 JTBC에서는 단독 보도가 나왔던데 네. 일단 오늘 어디까지 조사가 되었는지를 보고 그러면 며칠 정도 더 조사를 해야 될지가 나올 거란 말이죠. 그 조금 일반적인 조사들은 다 끝난 뒤에 그 다음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까. 영장 자체는 저는 청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혐의 자체가 너무 많고 그리고 뭐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집사 게이트라든지 이런 것들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좀 위헌적인 규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수사 과정에 인지한 사건도 또 수사할 수 있는 규정이 법안에 들어있어요. 특검법 안에. 그래서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16개 혐의를 더 넘어설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빠르게 구속영장 청구를 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네. 김건희 특검이 지난 월요일 최 교수님, 최창희 교수님,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습니다. 왜 불렀는지가 궁금한데요. 2023년도 일인데요. 네. 그때 이제 나토 정상회담을 갔었어요.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근데 전 대통령이죠. 근데 그리고 나서 7월 달에 7월 15일인가 네.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어요. 기억납니다. 네, 우크라이나를 방문했는데 그때 전혀 예정이 없었고 그리고 김태효 당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도 전혀 예정이 없다. 우크라이나를 갈 일이 없다라는 그렇게 이제 브리핑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건 대단히 예민한 문제였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 중이기 때문에 특히 그 당시 우크라이나가 나토로부터 그렇게 환영받지도 못한 상황이었어요. 예. 근데 어쨌든 갑자기 이렇게 우크라이나를 방문했는데 그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났었는데 이게 과연 어떤 것인가. 지금 이게 사무토건 주가 조작 의혹 사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무토건 주가 조작 사건, 주가 조작 의혹 사건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을 통해서 이제 주가를 띄웠다. 그 혐의란 말이에요. 지금 그 의혹인데 그것과 관계가 있는 거 아닌가. 그건 수사를 해봐야지 알겠습니다만 그 당시 외교장관이 박진 장관이니까 아마 그런 전후 맥락을 살펴보기 위해서 박진 전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부른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한다라고 공시를 했는가요? 그때 이 바로 삼부토건이 주가가 오르는 것과 관련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박 교수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상상을 초월하는 국정농단 사태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이 홍 전 시장의 이 발언은 넘겨짚는 건가요? 어느 정도 본인도 어떤 정황을 알고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글쎄 어느 정도 뭐 정보랄까 아니면 감이 좀 있지 않았을까? 그 뭐 설명하거나 근거를 댈 수는 없었을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조원진 전 우리 공화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홍 전 시장이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는 언급을 하시던데 예. 그럴 정도로 당시에는 권력에 오히려 더 밀착해 있는 상황 아니었느냐라는 걸로 저는 해석을 했거든요. 그렇게 보면 남들이 잘 접근할 수 없었던 어떤 상황과 정보 등이 있었다고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보면 지금 이런 특검의 수사들이 진행되면서 나오는 일들이 조각조각이 이제 좀 맞춰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면에서 상상을 초월할 국정농단 사태라고 표현한 걸 보면 특히 이제 그 많은 소문과 그 어떤 뒷얘기들 중에 그 이권과 인사 개입 논란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장관 인선 과정에서도 그 여사가 직접 전화했었다는 그 이야기도 있고 또 이권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뭐 주가 조작부터 시작해서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이런 논란이 끊이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인사와 이권 개입이 상당히 서로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았을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큰 덩어리나 어떤 상황이나 어떤 정도들이 예. 있었다고 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박 교수님 말씀대로 이게 사실이라면 비상계엄에 그치지 않고
국정농단으로 갈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상계엄 선포 때도 네. 그것도 이제 아마 논란이 되고 어떻게든 간에 확인이 되겠지만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라고 하는 가정적인 일이라고 하는 뭐 이런 표현들이 좀 나온 걸 보면 그래서 이제 결국 여사 때문에 이게 계엄이 발동된 게 아니냐라는 그 어떤 해석의 한 측면이 있었던 걸 보면 결국은 이제 여사 문제가 발목을 잡는 차원을 넘어서서 이제 뭐 거의 이제는 함께 구렁텅이로 이제 빠지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강재현 대변인께 여쭤봅니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지난 1일 무산됐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속옷 논란인데요. 영장 기한이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특검이 물리력 동원 방침까지 일단은 밝힌 상태입니다. 실제로 또 발표하기도 했었죠. 이 강제 집행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김건희 특검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과거에 내란 특검에서도 강제인치를 시도를 하다가 그때 교도관들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있기 때문에 하기 어렵다. 오히려 특검에서 검사와 수사관을 파견해달라. 이러한 이야기들을 뭐 하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는 인권보호 수사 규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졌는데 수사의 전 과정에 있어서 검사는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의무를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있는데 이 규정이 생기고 나서 포토라인이라는 게 없어진 거예요. 이걸 만들고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포토라인에 서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번 특검은 특검 뭐 공개 수사를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포토라인을 세운 것을 넘어서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는 뭐 속옷을 입고 누워 있었다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은 분명히 이건 피해자의 인권에 대해서 침해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만약에 사람의 몸을 강제로 끌어내다가 상처가 난다거나 이랬을 때 강제적으로 수사를 했을 때 형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증거 능력이 모두 날아간다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란 특검에서도 시도를 하다가 결국 포기를 했던 것이고 지금 김건희 특검도 약간의 결이 다른 것이 강제인치 진행을 할 것처럼 하다가 이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에 이제서야 변호인 선임계를 냈거든요. 예. 변호사들과 출석 방식에 대해서 협의를 먼저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는 강제인치에 대해서는 조금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장훈 변호사께 지금 우리 청취자분들이 법적인 내용을 잘 모르실 수도 있어서 확인차 여쭤보는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이게 이제 속옷 논란으로 무산이 됐습니다. 이건 내란 특검입니까? 김건희 특검입니까? 어떤 김건희 특검입니다. 김건희 특검에서 예. 진행한 겁니까? 예, 이게 대단히 헷갈리실 수 있는데 김건희 특검입니다. 예. 자, 그러면은 영장 기한이 하루 남았다고 하거든요. 맞습니다. 이 하루 남았다는 것은 이제 내일 되고 모레가 되면 어떤 상황이 되는 겁니까? 일단 체포영장 같은 경우에는 형사소송 규칙에 따라서 시한이 대략 일주일 정도로 됩니다. 왜냐하면 영장 한번 발부받았다고 언제든 집행할 수 있는 건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 거라서 예. 일주일이고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내일이면 영장의 효능이 사라지는 겁니다. 체포영장이요. 맞습니다. 그러면 특검으로서는 영장을 재청구해서 다시 받거나 아니면 내일 이내에 강제인치를 해서 이 소환 조사를 해야 되는 이런 과제가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에서는 손끝 하나라도 건들면 안 된다라고 하지만 대한민국 공권력과 법 규정이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네. 당연하지만 이렇게 수감된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검사의 지휘하에 교도관이 집행을 그 체포영장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형 집행법을 보면 이런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 자해를 하려는 우려가 있을 때 아니면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할 때 그러면 정당한 직무집행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 것 바로 이 상황에 좀 포섭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강제력 수반이 가능하고 유사한 판례도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결국에 강제인치를 해서 네. 조사실에 데리고 왔을 때 이게 실제로 효과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진술거부권을 계속 쓰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 입장에서 부담감을 가지고 이 사람의 신체를 옮긴다는 거잖아요. 근데 네. 그 다음에는 뭐 진술거부권을 썼을 땐 이건 헌법상의 권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런 부분들도 또 좀 고민이 깊은 지점이 아닐까 네. 생각합니다. 지 교수님.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 법률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영역인데 왜 속옷 논란 이 프레임이 난 잘못된 것 같아요. 참 속옷 논란 그러는데 이 듣기에 따라서는 전혀 이거 형집행법도 있고 물론 있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체포영장이 집행되지 않는 상황이란 말이죠. 대한민국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인데 예. 근데 아무튼 전 이 속옷 논란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프레임인 것 같고 또 하나가 조금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뉴스라는 게 뭡니까? 뉴스라는 게. 이 과거에 제가 뉴스 관련해 가지고 사람이 개를 물면 그게 뉴스가 돼요. 네. 개가 사람 물면 뉴스가 안 됩니다. 그게 아주 특이하고 아주 이상한 상황이 뉴스인 거예요. 이게 보도가 안 되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거 자꾸 왜 명예를 훼손할 거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냐고 얘기하는 거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명예를 훼손 당할 짓을 왜 합니까?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 내에서 발부된 체포영장 집행을 왜 거부하냐고요? 일반인 같으면 상상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말이죠. 이 지금 김건희 여사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이 아직도 대통령인 줄 아는 것 같아요. 아주 무슨 이상한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자신이 한 일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네. 어마어마하게 지금 대한민국을 위상을 떨어뜨리고 말이죠. 무도하고 불법적인 비상경을 선포해 놓고 이건 뭐 김건희 특검이긴 합니다만 이걸 자꾸 명예를 훼손한다고 얘기하는데 그 말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야기를 또 다른 인물로 가봅니다. 이춘석 의원입니다.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무소속의 이춘석 의원입니다. 민주당을 탈당을 했고요. 정청래 대표는 이 의원을 제명 조치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미 탈당을 했지만 그만큼 지금 이 사안이 심상치 않다라는 걸까요? 박 교수님? 심각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 민주당 계열 정당에서 권력의 결국 그 대통령 권력의 붕괴나 위협이 되는 요소들이 출발하는 걸 보면 2020년 총선 즈음에 당시 윤미향, 김홍걸 공천 논란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로부터 딱 1년에 일주일 빠져서 21년 4월 7일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로부터 시작해서 2022년 3월 9일 대선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이렇게 밀어서 넘어뜨린 게 아니고 스스로 무너진 거였어요. 아마 그 학습 효과가 이번에 좀 반영된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이거 상당히 죄질이 안 좋은 거거든요. 그리고 너무 명백해.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거고 오히려 그걸 설명하려 한다는 자체가 더 상황을 꼬이게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이거 묵과할 수 없는 일이 됐고 패가망신 1호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결국은 이게 정청래 대표 선출과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당의 성격과 이런 것들이 변화하는 것이 과정에서 지금 있는 인물들하고 이게 괴리가 나타나는 그 어떤 일단이 이번에 의도치 않게 나타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장 변호사님, 휴가 중인 이재명 대통령도 엄정히 수사하라. 지금 탈당도 했고 제명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까지 지금 나서는 상황입니다. 경찰에 또 수사를 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또 국민의힘에서는 금융실명제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을 한 상태인가요, 강대현 대변인? 네. 네. 자, 이 상황에서 궁금한 게 여기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이춘석 의원 제명에 민주당이 나설 가능성도 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정청래 당대표가 이 의원직 제명이 아니라 왜냐하면 탈당을 했잖아요. 그런데 예. 민주당 당규 18조인가를 보면 본인이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탈당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탈당했다가 은근슬쩍 복당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제명이라는 강력한 조치를 하면 다시는 이제 민주당에 들어오기가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정청래 당대표는 본인이 탈당했다는 걸 이제 말릴 수는 없으니까요. 그거에서 더 넘어서서 제명 조치까지 하겠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강전의 대변인님이 말씀 주신 대로 국민의힘에서 고발 조치를 했고 경찰이 바로 배당을 했습니다. 지금 받고 있는 혐의는 일단 금융실명제법 위반이에요. 이게 형이 적지가 않습니다. 타인 명의의 계좌나 이런 식으로 이 주식 계좌 같은 것을 거래하게 되면은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수사 국면으로 펼쳐지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쭤본 것은 의원 제명과 관련된 의원 제명까지는 아마 아닐 것이다. 예, 아닐 것 같습니다. 최 교수님 혹시 하신 말씀 있습니까? 의원 제명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의원 네. 제명이 되려면 국회 제적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해서 그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아까 보도를 보니까 그 진보당 계열도 그렇고 특히 이제
그 진보 정당들도 전북 도당에서 의원 제명까지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의원직 사퇴해라. 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의원직 사퇴라고 얘기한다고 사퇴가 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예. 사퇴할 리도 없을 것이고 이건 제가 볼 때는 사퇴에 준하는 그런 정치적 책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사퇴에 준하는 정치적 책임은 없는 거죠 사실. 의원직을 그만두는 게 가장 강한 거니까. 근데 네. 어쨌든 뭐 민주당에서는 제명 조치할 겁니다. 아마. 아주 아까 우리 잘 설명하신 것처럼 그냥 장 변호사가 이거 징계 회피할 목적으로 탈당한 것 같아요. 나중에 복당하거든요. 거의 100% 복당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복당하지 못하게 제명을 하는 게 맞고 그리고 이게 도대체 본회의장에서 말이죠. 과거에도 김모 의원, 김남국 의원이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의원들이 자신의 어떤 공직에 대해서 전혀 공직의식이 없는 것 같아요. 모든 의원이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어떻게 본회의장에서 그래 그것도 남의 핸드폰을 가지고 상상이 갑니까? 도대체 왜 상상이 안 가는 일들을 왜 이렇게 많이들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치. 아까 윤석열 전 대통령 얘기 다 끝났습니다만 왜들 이렇게 국민들의 평균 인식과는 괴리가 있는 그러면서 좋은 소리는 다 하고 있고 네. 정말 의원들 전 이번에 일벌백계 해야 될 것 같아요. 전 의원직 제명, 의원직 사퇴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알겠습니다. 버티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제 사퇴하지 않는 한은 이제 남은 건 망신밖에 없는데 더 길게 가져가는 건데 결국은 결과는 같을 건데 이게 누구에게도 도움되지 않는 선택일 거고 너무 명명백백한 상황이라서 이건 뭐 변명과 설명의 여지가 없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이거는 아마 이제 수사가 빠르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수사도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분이 작년 10월에도 국감장에서 똑같은 보좌관의 계좌를 이용해서 주식 거래를 했었던 게 또 드러나기도 했거든요. 그러면 네. 언제부터 했는지 그 금원은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수사가 있을 것이고 어제 이게 보도가 됐을 때 이춘석 의원과 보좌관이 변명이라고 한 이야기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보좌관의 휴대폰을 가지고 잘못 갖고 들어갔다.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최근에 민주당에서 계속적으로 있었던 인사청문회, 김민석 총리 그리고 여러 장관들의 청문회 과정에서 의혹들이 해소가 되지 않아도 민주당에서는 일단 끌어안고 가는 거예요. 정청래 의원은 당대표가 되어서도 강선우 의원 끌어안는 모습들 보이지 않았습니까? 이춘석 의원은 본인에게도 그렇게 해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 바로 정청래 당대표가 여기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청을 했고 그리고 경찰에서도 수사가 이제 시작된다라는 속보가 나오니까 예. 그제서야 본인의 신상을 정리하는 법사위원직을 내려놓고 그리고 탈당한다는 의견을 올렸거든요. 지금 이러한 괴물을 만드는 과정은 최근에 있었던 인사청문회에서의 민주당의 모습들도 분명히 붙어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박명 교수님께 이거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빠른 수습을 위해서 당에서 이제 이 이춘석 전 법사위원장을 제명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고 또 하나는 후임 법사위원장으로 추미애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근데 추미애 의원 그러면 벌써 지금 정치 관련된 게시판에서는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좀 수습 국면으로 간다고 봅니까? 아니면 더 여야 대치 국면으로 간다고 봅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재미있는 그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는 그 민주당 계열 정당은 대체로 당이 문제가 돼서 권력의 위협으로 작용한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면서 이번의 경우도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측면이고 두 번째는 이 추미애 내정인데 민주당이 하겠다 그러면 못할 리는 없죠. 과연 그게 좋은 건지에 대한 판단은 없는 것 같아요. 정청래 대표의 대표 당선 직후부터 지금까지의 흐름으로 보면 이게 맞죠. 근데 이게 과연 끝까지 좋은 것이냐에 대한 고민은 별로 없었던 것 같고 특히 대통령에게 좋은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이 하지 않았던 거 아닌가 생각이 되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추미애 의원 개인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시발점이랄까요? 어떻게 보면 상당한 기여를 하신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이 추미애 의원이었고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죠. 그럼 지금 법사위원장으로서의 추미애 의원의 역할이 어떨까? 과연 적절한 것일까에 대한 의문은 남지 않나. 그런 면에서 여야 대치는 당연히 뭐 이어질 수밖에 없죠. 뭐 정청래 대표가 악수는 사람이랑 하는 거라고 했다는데 그 사람이 아닌 제1야당이 있는 상황에서 뭐 대화나 타협이나 또는 협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지 않겠습니까? 최 교수님 궁금합니다. 네. 정청래 이 당대표의 의미가 뭘까요? 추미애
이 법사위원장 내정 이재명 대통령과는 상의가 됐을까요? 글쎄요, 뭐 그것까지 제가 알기는 어려운데 법사위원장 이 내정이 아마 대통령과 상의까지는 안 한 것 같아요. 제가 느끼면 그래요. 그 추미애 법사위원장 내정자제 추미애 의원인데 워낙 강성 이미지예요. 지금 정청래 대표도 검찰 개혁에 관련해 가지고 추석 때 귀성길에 검찰청이 해체됐다는 보도를 듣게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추석이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너무 이거를 밀어붙인다는 느낌도 들고 지금 이제 대통령 지지율도 높고 민주당이 이제 3대 특검 밀어붙이면서 국민들 지지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특히 이제 통합, 협치, 소통 이런 것들이 진정성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이게 모든 게 속된 말로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요. 과하면 절대 탈이 나게 돼 있는 것이고 그게 세상 우주의 이치입니다. 그건 정치의 이치가 아니라. 근데 지금 추미애 의원은 워낙 지금 우리 박 교수님 지적하신 것처럼 과거에 워낙 그 법무장관 시절에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립이 심했어요. 그런 우리 다 그 스토리를 알고 있는데 굳이 추미애 의원을 꼭 법사위원장에 앉혀야 되는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정청래 대표는 추미애 의원이 법사위원장에 있어야 그래야 자신이 지금 추진하려 하는 검찰개혁이나 사법개혁도 그렇고 언론개혁도 마찬가지예요. 법사위를 통과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 조금 어쨌든 간에 대통령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 정치적으로 그런 느낌이 들긴 합니다. 네. 장 변호사님 의견이 있을까요? 예, 기본적으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었잖아요. 일단 검찰 개혁은 국민들께 이제 약속드렸던 공약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을 법사위가 주축이 돼서 좀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이게 다 입법적으로 검찰청법을 이제 폐기하고 뭐 공소청 이런 이제 기능 분리와 관련한 입법이 새로 마련돼야 되는 부분이라 다 국회 몫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또 법원 출신의 법조인이기도 하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관련 행정 업무를 잘 알고 있는 추미애 전 장관이 좀 적임자라고 정청래 대표가 좀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네. 자, 또 하나 중요한 이슈로 떠오른 것이 바로 8.15 강복절 특사입니다. 조국 전 대표가 중심에 서 있는데요. 네 분께 이 주제를 가지고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상당히 송원석 비대위원장의 이 문자가 공개되면서 일종의 상호 간의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임박한 거 아니냐 조국 전 대표의 사면. 자, 네 분 이 가능성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또 정치적으로 판단하시는지도 함께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강세리 대변인부터. 오늘 놀라운 기사를 봤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전 대표를 사면해달라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이런 기사를 봤어요. 네. 전직 대통령이 이런 형태의 정치적인 행동들을 해도 되는지 굉장히 좀 의문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실상 굉장히 좀 어려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특히 뭐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이 두 분의 결이 민주당 내에서도 여전히 완전히 섞이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으로 하여금 오히려 지금은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더 강하게 갖게 하지 않을까.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사실 장관으로 지명되기 전에 좀 조국 전 대표의 사면에 대해서 우호적인 발언들을 했었던 부분들이 있어요. 다만 민주당 안에서도 친문계가 아닌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스탠스가 지금은 아니다라는 형태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오히려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발언이 이번 8.15는 아닐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박 교수님은요? 예, 문 대통령이 의도와는 달리 사실 방해가 된 거죠. 결과적으로는. 네. 특히 전 4대 종단에서도 조국 사면을 건의하면서 이게 국민화합 통합과 관련된 걸로 설명을 한 부분이 조금 그렇게 적절한 그 매치가 되는 설명인지는 조금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직 적절치 않은 일인데 왜냐하면 이분은 입시 비리하고 감찰 무마건에 대해서 대법원이 확정한 경우에요. 무슨 이 민주화 운동을 했다거나 무슨 전쟁에 나갔다 온 게 아닌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적절치 않은 일이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이번에 아마 그 송원석 리스트 때문에 좀 더 어려운 환경에 처해지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뭐 이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어떤 결심을 하느냐에 달려 있지 않나 생각은 되고 네. 이 대통령의 정치적 선택이 주목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 광복절에 어떠한 정치인에 대한 사면도 반대한다. 내가 전달한 명단에 대해서도 철회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미 변호사는 조국 전 대표의 광복절 사면 포함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조국 전 장관은 형기에
굉장히 좀 초입부에 있어서 이제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제 반대로 이거는 너무 이제 정권 초기에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역풍도 사실 고려해야 되는 정무적인 이제 좀 숙제가 남아 있는 것 같고 네. 사면은 사실 시기의 문제인데 또 통합을 위해서 야권의 좀 사면의 대상으로 좀 고르기가 어려운 문제도 있어서 현실적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송원석 비대위원장은 본인이 철회하겠다고 해서 철회가 되는 게 아니라 이미 그거는 뭐 물 건너 간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사면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사면은 정치적 거래,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일갈했어요. 그러면서 뒤로 어떻게 한 겁니까? 텔레그램으로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그것도 대단히 부적절한 뇌물, 횡령 이런 혐의로 굉장히 중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출신 정치인들을 사면해달라고 이야기하는 대단히 부적절해 보입니다. 네. 최 교수님은 이 조국 전 대표의 사면 가능성, 정청래 대표가 조국혁신당 관계자들 만났을 때 줄기차게 조국 전 대표의 또 사면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지금 형량을 너무 안 살았어요. 조금 이제 반 정도는 채워야 그래야 사면 얘기가 나오더라도 반발이 덜할 텐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고 특히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 너무 많은 부담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물론 이게 지금 특별 사면이잖아요. 특별 특사권은 이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에요. 근데 아무리 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아주 예민한 문제인데 지금 여권에서는 정말 이건 뜨거운 감자예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이 사면 여부는. 이걸 전직 대통령이 떡하니 현직 대통령한테 사면하시오. 일종의 압박같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저는 뭐 명령적으로 이야기한 건 아니겠습니다. 물론 명령이죠. 물론이죠. 당연한 말씀이고 명령할 상황이 아니죠. 저게. 네. 근데 어쨌든 저는 이 문 전 대통령이 이런 걸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이게 여권 내부에서의 미묘한 그 균열이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번 그 사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아주 조심스러운 어떤 그 뭐 부탁 같은 거겠죠. 당부라고 봐야 되겠죠. 저는 썩 적절치 않았던 것 같고 결론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사면하기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정성호 법무장관도 형량이 너무 과하다라는 얘기를 하긴 했어요. 네. 근데 자녀 입시 비리도 그렇고 감찰 무마 사건도 그렇고 해서 조국 사면에 대해 조국 전 장관 사면에 대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까? 그래서 여론의 향배를 보고 여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면해야 된다고 하면 하고 그게 맞는 방향인 것 같아요. 지금 대단히 애매한 상황입니다. 지금. 네. 제가 볼 때 내년 지방선거 같은 경우를 의식해도 만약에 조국 전 장관을 사면하면 이게 민주당에게 꼭 좋은 것인지 호남 지방에서 말이죠. 호남에서는 썩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조국 전 장관 사면에 대해서 말이죠. 네. 강재현 대변인 뭐 짧게 한 말씀. 일단은 조국 대표가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저는 친문 세력은 조국 혁신당을 중심으로 하는 세력들로 재편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난번 작년에 있었던 총선 과정에서 친문 세력들은 뭐 전해철 의원이라든지 뭐 하위 20%, 10% 이런 이유를 알 수 없는 이유를 통해서 컷오프가 됐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 김동연 지사의 경기도에도 일부 들어가 있고 뭐 그렇긴 합니다. 다만 김동연 지사가 지금 크게 어떤 구심점으로서의 활동을 못하고 있는 이상 조국 대표가 나오게 되면은 그 중심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금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 민주당으로 있습니다만 조국 대표 사면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과거 그 문재인 정부 때 같이 있었던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승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안 그래도 정청래 대표의 어떤 폭주 이런 것들이 역풍이 올 수도 있다라는 의견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조국 대표까지 사면을 하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크지 않을까. 국정 초반에 한 1년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초반에 좀 흔들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잠시 참여 안내 로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KBS 열린 토론.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여의도 정가를 향한 촌철살인 정치적 참견 시점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스튜디오에 장윤미 변호사, 최창렬 용인대 교수,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최 교수님 또 박 교수님 두 분께 먼저 좀 이 내용을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이제 7월 임시국회가 종료가 됐습니다. 방송법 개정안이 이제 본회의에서 통과됐는데 국민의힘이 이제 필리버스터를 진행을 했는데 강제 종료가 되고 법안이 이제 통과됐습니다. 이 국민의힘의 투쟁 전략 이 모습을 보고서 너무 좀 무기력한 거 아닌가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필리버스터라는 게 무제한 토론인데 네.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근데 합법적으로 의사진행 방해하는 건 좋은데 전투력이 너무 약해요. 이게 발언 시간을 보니까 민주당 의원이 더 많이 했더라고요. 이 필리버스터라는 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어차피 그 항상 나오는 얘기인데 총선거가 3년은 이제 덜 남았는데 3년까지 아직 안 남았죠. 이제 4월이니까 너무 많이 남아서 아직도 이렇게 무슨 심각성 현재 그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이 그렇게 지금 계속 떨어지는 추세이고 말이죠. 또 3대 특검이 진행 중인 이런 상황 속에서 왜 자신들이 방송법 개정안을 반대해야 되며 이런 것들에 대한 별로 이렇게 특별한 인식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원래 필리버스터라는 게 그거 할 때 별로 의원들 자석이 많이 있지 않아요, 사실은. 그 필리버스터라는 제도가 미국에서 나온 제도긴 합니다만 별로 효용 가치가 없어요. 게다가 5분의 3이 요구하면 종료되잖아요. 5분의 3 180석이거든요. 298명이니까 180석도 안 돼요, 지금. 지금 여권이 그런 의석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런 실익도 없어요. 그리고 실익이 없는 거 알지만 그래도 정치적 의미가 있으려면 말이죠. 야당 차원에서 왜 방송법 개정안이 문제가 있냐를 절절히 국민들한테 얘기할 수 있어야죠. 네. 뭐 방송 장악이니 할 말 많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건 여야 다 할 거 없이. 근데 그런 게 안 보인다고요. 그런 진정성이 안 보이고 그래서 국민의힘은 뭐 요즘 뭐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그런 거 포함해서 정말 너무 많이 실망스럽다. 하다못해 필리버스터 하는 그 행태, 네. 방식도 대단히 무력하고 야당으로서의 그런 어떤 투쟁력도 뭐 안 보이고 진정성도 없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박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 한국 정치사를 오랫동안 분석하고 연구해 오셨는데 그래도 야당 그러면은 상당히 또 이 강경한 모습을 보여서 여론을 또 뒤바꾼 어떤 그런 시기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대국민 홍보도 하고 지금 또 노란봉투법도 있고 상법 개정안도 있는데 장애 투쟁을 한다든지 삭발을 한다든지 단식을 한다든지 뭐 이게 꼭 좋은 어떤 투쟁 방식은 아닙니다만 좀 무기력해 보이는 국민의힘의 모습 어디에서 기인한다고 봐야 될까요? 뭐 구조적인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이게 뭐 어제 오늘 이야기도 아니고 뭐 굳이 이제 조금 연장선에서 보게 되면은 아마 2016년 그 박근혜 탄핵 이후에 네. 그 증상이 이제 약간의 등락을 거듭했을 뿐이지 원래 제자리로 돌아간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이게 사실 구조적인 문제고 단기간에 또는 어떤 단기 처방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이 더 필요하지 않나. 그런 면에서 그 2007년 그 연말부터 시작해서 2012년 총선까지 한 5, 6년, 6, 7년 정도의 지금 민주당 계열 정당들이 보여주었던 그런 암흑기가 지금부터 적어도 이제 다음 총선까지는 좀 그 일단 기본적으로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러니까 내년 지방선거가 있긴 합니다만은 이게 지금 의원들의 이해관계하고는 사실 그렇게 크게 연결된 사안은 아니거든요. 자신들에게 어떤 직접적인 위협이 되거나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빨라야 아마 다음 총선 때 즈음 해야 어떤 계기가 좀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렇다 하더라도 지난 2022년처럼 이게 그 일시적인 그 회복인 것처럼 그래서 마치 우리가 다 그 원기 회복한 것처럼 느껴지면 더 상황이 악화되는 게 아닌가 싶고 네. 지금은 더 내려가야 되지 않을까. 또 스스로들도 뭐 그렇게 올라갈 생각은 그렇게 그 있나 싶을 정도라서 뭐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뭐 내부적으로야 뭐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밖으로 비춰지는 모습은 뭐 그렇게 크게 그걸 그렇게 심각하거나 위협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 게 문제 아닌가. 제가 어쨌든 당에 있는데 지금 모든 것이 당에서 결정을 할 때 다음 지도부가 들어오면 그런 형태로 좀 이야기들이 나오는 부분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8월 22일이 전당대회고 새로운 지도부가 선출이 되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삭발, 단식 이런 게 좀 극단적이지만 어쨌든 국민들께 어필을 할 수 있는 수단인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이런 걸 누가 할 것이냐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지금 송원석 원내대표가 할 것이냐, 뭐 누가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부담이 가는 부분들도 있고 당내에서의 알력관계, 어떠한 주류와 뭐 비주류의 좀 서로 간의 싸움이랄까요. 이런 것들도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음 지도부가 해야지 이런 식으로 조금 미루는 듯한 분위기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전당대회 후보들이 선명하게 맞서 싸우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게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상황에 대해서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최창희 교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이 보수 정당이 8년 전에도 뭐 탄핵 국면도 있었습니다. 그 이전으로 가봅니다. 그 이전에도 1987년 이후에 보수 정당이 위기였던 적이 있었을 텐데 그때는 어떤 방식으로 했기에 회복을 해서 2006년 대선인가요? 2006년 지방선거에서도 압승을 하고 2007년 대선에서 승리하고 2008년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이명박 정부 때 대승을 거뒀던 것으로 기억이 나거든요. 어떤 계기가 그때 위기 상황을 극복하게 만드는 동력이 됐나요? 그때 상황과 너무 다른 게 2004년도에 그 천막당사 다 기억하시죠? 네. 그런 절절함이 전혀 없어요. 지금 국민의힘은 삭발 단식이 문제가 아니라 삭발 단식은 전 구시대적 행태인 것 같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진정성이 안 보인다고 이분들이. 뭐 지금 뭐 내란이다 뭐 계엄이다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러니까 일단 이 TK라는 그 안전한 지역 모든 의원이 지금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다 TK는 아니겠습니다만 거의 뭐 훨씬 압도적인 비중이란 말이에요. 네. 이러다 보니까 당의 기본 분위기 자체가 그때도 물론 TK가 많았어요. 근데 그때는 박근혜라는 걸출한 지도자가 있었어요. 어쨌든 간에 지금 국민의힘에 그 리더가 없다고요. 그런 걸 이게 당의 구성원들이나 의원들에게 각인시키고 뭔가 리더로서 어떤 사명감을 이게 부각시킬 보수가 무엇이라는 그 의식이 없어요. 이 사람들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게 아주 그냥 선거 많이 남았으니까 그때 가면 또 뭐 상황이 좋아지겠지. 그 윤석열 의원의 대표적인 얘기 있었던 거 아닙니까? 네. 좀 그래서 그때와 너무 다르다. 그때는 어쨌든 뭔가 이래서 안 된다라고 다가간 위기의식이 보였어요. 위기의식 자체가 없다고요. 지금 이 지금 국민의힘은 말이죠. 그래서 과거에 보수 정당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초재선들이 있었고 그리고 과거에 남경필 그리고 뭐 원희룡 의원 뭐 지금 다 이제 옛날 얘기가 되고 말았습니다만 정병국 의원 같은 사람은 남원정 그런 게 안 보이잖아요 지금. 국민의힘 초재선 이른바 소장파의 어떤 정의로운 목소리도 안 보이고 가끔 나오긴 나왔어요. 김상우 의원 그러다 민주당으로 가버렸고 김재섭 의원이 가끔 얘기했습니다만 뒷심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우재중 의원 청년 뭐 젊은 의원인데 최고위원회 출마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도대체가 초재선들 젊은 패기도 없고 정의감도 없어 보이고 위기식도 없어 보이고 이게 아주 유난해요 이번 정부에. 그게 여러 가지 요인이 리더가 없다라는 거 그리고 뭔가 위기식이 없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결합되면서 이렇게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냐. 특히 비상계엄 이후의 정당이거든요 지금. 그런데도 여전히 지금 이른바 극단 세력 극우 세력과 이어지려 하고 있고 네. 이번 전당대회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절단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 그게 이 지금 국민의힘의 결정적 한계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방금 전에 이제 이야기하신 바로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상당히 이 강공 드라이브로 가고 있습니다. 악수도 사람하고만 한다라고 얘기를 해서 일단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 또 개혁신당으로는 또 방문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국회 윤리특위도 지금은 6대6으로 민주당 국민의힘 이렇게 양강으로 나누고 있는데 이것도 민주당이 숫자를 더 많이 하고 국민의힘 6자리는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비교섭 단체도 좀 포함시켜야 될 것 같다. 이렇게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박 교수님. 네. 강해진 더 강성으로 바뀐 정청래 대표의 모습을 보면 국민의힘 당대표에 나서고 있는 후보들 중에서 반사이 대립각을 가져갈 인물은 누굴까요? 아무래도
김문수 장동혁 후보 쪽이 좀 더 기대하지 않았던 어떻게 보면 서로 가장 강하게 비판하는 그 세력이나 사람으로부터 사실상의 지원을 받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정청래 대표가 설마 그걸 원해서 그렇게 할 리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럴수록 이제 국민의힘은 더 큰 그 수렁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고 설마 제1야당을 진짜 정당 해산을 시키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면에서 보면 이번 주죠 아마 그 1라운드 컷오프가 되는 게 뭐 한 분만 이제 컷오프 되는 거고 그런 면에서 보면 그 김문수 장동혁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세 분이 나머지 두 자리를 놓고 좀 경쟁하는 양상이 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보면 안철수 후보가 그렇게 생각만큼 또 기대만큼 뭐 예상만큼 이렇게 좀 그 치고 나가지 못한다 그럴까요? 좀 주목을 받는 게 좀 상대적으로 뭐 본인이 열심히 하겠지만 이제 그 환경이나 이제 흐름이 그렇게 썩 좋은 거는 아니지 않나 생각이 돼요. 네, 당내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분은 이제 강전의 대변인인데 이번 전당대회 지금 아직까지 뭐 8월 22일까지는 시간이 남았습니다만 현재까지의 시점을 본다면 탄핵 반대 그리고 윤 어게인 쪽이 우세한 상황입니까? 이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의 대변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제가 앞서 우세한 상황인지만 여쭤봤습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에서 저희 제1야당을 대화의 파트너로서도 인정을 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정청래 당대표가 만약 그 박찬대 후보가 되었다면 조금은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희망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정청래 의원은 뭐 예방조차 안 하고 있는 악수도 안 하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결국에는 강성으로 갈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전당대회 때 생각해 보면은 그때 한동훈 후보가 최상병 특검을 국민의힘에서 먼저 발의를 하겠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좀 돌풍이 왔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물론 그 전부터 팬덤은 있었습니다만 근데 지금 저희 당의 분위기에서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전혀 아닌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전당대회보다도 더 강성으로서의 메시지들을 해야 되고 그리고 당원들께서도 굉장히 답답하신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중도적인 부분보다는 조금 더 강성으로 이야기하시는 부분들이 당원들의 마음을 더 가져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잠깐 지금 다른 얘기인데 정청래 대표가 좀 전략적으로 그런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이에요. 왜 얘가 이 말씀 드리냐면은 정청래 대표가 노회한 정치인이에요. 근데 이런 얘기가 상당히 적절치 못하다는 얘기는 왜 모르겠어요. 사람하고 악수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썩 자신의 그 대표로서 이미지가 좋지 않다는 걸 알 것이고. 근데 왜 이렇게 할까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말씀처럼 만약에 정청래 대표가 중도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통합과 협치의 모습을 당장 보인다면은 국민의힘에서 장동혁 후보보다는 그 김문수 후보보다는 조경태나 안철수 의원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요. 이쪽이 강성으로 가면서 이쪽이 당연히 이제 극우 세력, 극단 세력, 강경 지지자들 이쪽 그 민주당이나 마찬가지죠. 그런 쪽이 더 뭉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요. 근데 그런 거는 민주당이 바라지 않을 거예요. 국민의힘이 지금 쇄신하고 혁신하고 계엄을 반성하고 탄핵에 대해서 반대했던 당론을 없애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겠어요, 민주당이? 그래서 저희 그 정치적 상상력인데 정청래 대표가 상당히 전략적 사고에서 이렇게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장동혁이나 김문수에게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바라는 게 아닌가. 저의 상상력입니다. 네. 하지만 상당히 또 설득력 있게 들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판세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장현미 변호사가 보기에 일단 내일 발표가 될 예정인데 5명의 당권 주자 중 1명만 탈락을 합니다. 자, 안타깝게 탈락하는 사람은 누가 될까요? 저는 이제 국민의힘의 일원은 아니고 이제 제3자 견지에서 보면 지금 찬탄 반탄 그리고 계엄에 대한 입장 뭐 이렇게 노선이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2대 2로 분별이 되는데 이제 중립으로 분류가 되는 한 명의 당권 주자가 주진우 의원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쪽과 저쪽에 결집된 표의 힘은 얻기가 조금 어려운 구도의 문제가 좀 있어서 그 부분이 불리하지 않을까. 또 하나는 또 이제 초선 의원이고 이제 당권과 관련해 가지고는 여러 앞으로의 이제 미래와 기회가 있다 보니까 당원들이 지금 당장 선택하는 선택지에서는 좀 다소 밀리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그래서 1명
주진우 의원이 주진우 의원이요? 탈락하시지 않을까. 주진우 의원이 중도인가요? 전 요즘 그 언론의 프레임도 이해가 안 가요. 분류가 좀 다양하더라고요. 너무 이상. 아니 주진우 의원이 왜 중도입니까? 얼마나 이 지금 계엄이나 이런 거에서 강경한 목소리를 냈던 분인데 국민의힘의 분류도 이상해요. 중도는 안철수와 조경태 의원이 중도죠. 근데 찬탄 반탄의 관점에서 이제 중도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전 그건 평론의 관점에서 그건 좀 바로 잡고 싶어요. 네. 자, 박 교수님 또 궁금한 것은 4명이 이제 가려지고 결과적으로 누가 당대표가 되느냐 궁금한데 간세 대변인도 아까 여쭤봤지만 대체로 지금 기류는 탄핵 반대파가 우세 그런 기류예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윤어게인의 기류가 또 강조되고 있고 전환길 강사도 있고요. 자, 그러면 상당히 지금 의원들 사이에서는 장동혁 의원에게 힘이 실린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김문수 전 대선 후보입니다. 이게 혹시 뭔가 판세가 뒤집어질 만한 그런 어떤 분기점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해석들은 그러니까 장동혁 의원 쪽에 좀 쏠림 설은 아마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세력 관계를 현실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세력이 어디냐라는 걸 아마 반영한 게 아닌가 생각이 네. 돼요. 그런 면에서 이번에 민주당 전당대회도 그렇고 국민의힘 전당대회도 그렇고 국민의힘이 조금 더 심한데 이 우리나라 정당들의 지금 성격이 바뀌고 있어요. 민주당도 지금 정체성 위기를 겪고 있는 거거든요. 내부적으로. 그 진성준 전 정책위장이 그 계기가 된 거지만 이 부분 이제 귀추가 주목되는 거고 국민의힘으로만 보게 되면 민주당도 비슷하지만 국힘이 좀 심한 게 그 당내의 어떤 그 의견 지지층과 당원들의 의견하고 당 바깥의 그 일반 유권자들의 어떤 평균적인 인식과의 괴리가 상당히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민주당도 좀 그런 면이 나타나는데 국민의힘이 좀 더 심한 경우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런 면에서 아마 이번 전당대회는 대체적인 예상들과 맞아 떨어질 거고 또 특히 이제 제도 자체가 지금 뭐 1라운드는 5대 5지만 2라운드는 8대 2 아닙니까? 거기다가 네. 그 역선택 방지 이른바 조항까지 포함된 거기 때문에 결국 국힘 지지층을 중심으로 하는 거라고 한다면 이제 국민의힘이 점점 더 대부분의 사람들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거를 이제 확인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네. 저는 이번 주말이면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컷오프를 한 다음에 이번 주 금요일에 대구 경북 연설회가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말하자면 약간 사람 동원하는 게 있거든요. 그럼 대구 경북 지역의 의원들이 누구를 지지하고 있는지 그 지역 주민 그 지역의 유권자들과 함께 오시게 되기 때문에 네. 그날의 분위기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 8월 10일에는 첫 번째로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지금도 우리가 뭐 9시 뉴스에서 조금씩 볼 수 있지만 쭉 토론회를 보는 일은 없잖아요. 근데 첫 번째 토론회에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드러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뭐 22일까지 가지 않아도 지금 저희 당의 상황들을 봤을 때는 이번 주 금요일에 첫 번째는 대구 경북의 연설에 첫 번째 TV 토론회만 보아도 어느 정도는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뭐 지금 이제 대체로 보도되는 내용을 가지고서 저희가 분석을 하다 보니까요, 김문수냐 또는 장동혁이냐라는 또 전망도 있습니다만, 최 교수님 그런데 그래도 조경태 의원은 뭐 친한파로 분류되면서 또 한동훈 전 대표 지지층들이 상당히 또 그렇죠. 적극적으로 지지를 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는데 두드러지지 않는 이유 또 지금 또 당이 변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분명히 없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더 부각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조경태 후보가 지금 전국을 순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조경태 후보는 완전하게 진짜 계엄에 대해서 그리고 탄핵에 대해서 아주 혁신적이고 전향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어요. 안철수 의원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이른바 찬탄 반탄으로 나눠진 이유인데 지금 장동혁 이제 후보나 김문수 후보가 된다는 그 전망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까 지금 설명들 하신 것처럼 이쪽에 민주당이 이제 강경 세력이 나오니까 이른바 적대하면서 공생하는 게 전형적인 이런 구도예요. 상대방의 존재 때문에 나의 존재가 사는 게 바로 대한민국의 정치 구도인데 여전한 겁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통합협치소통에 대한 강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고 있는 건데 저는 그래서 장동혁 김문수 후보가 유리하지만 조경태 후보나 안철수 후보도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5월 달에도 무리한 그 후보 교체 대선 후보 교체를 막아낸 게 국민의힘의 집단 지성이었어요. 당원들이었기 때문에 네.
만약 이렇게 가면 국민의힘이 그야말로 괴멸된다는 걸 알 겁니다. 아마 물론 이제 강성 낙원들이라는 이제 전제가 있긴 있죠. 극단 세력들의 지지라는 건데 그리고 이제 역선택 방지 조항도 있고 이제 당원들의 그 이제 경선 룰의 80%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이른바 탄핵에 이제 반대하는 세력이 앞서가는 것 같은데 조경태 후보는 이제 육선 의원이에요. 육선 의원인데 상당히 바른 소리 많이 냈죠. 지금 친한동훈 계고해서 지금 당장은 두드러지지 않을지 모르겠으나 이 경선이 아직도 시간이 좀 있잖아요. 오늘 6일이고 22일이니까. 네. 전 그동안 그 나름 그 국민의힘 당내 지형이 좀 바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야 국민의힘이 보수가 살아날 수 있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안철수 의원은 선을 긋고 있지만 단일화와 관련된 부분 네. 조경태 의원과 이야기도 나오고는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거고 4명이 누가 올라갈지도 모르니까요. 자, 장혜미 변호사께 이 질문 하나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 정청래 대표가 상당히 강하게 나오는 배경에 대해서 아까 이제 최창희 교수께서 말씀을 분석을 해주셨는데 이른바 국합 배드캅 전략, 좋은 경찰 또는 좀 악한 이미지의 경찰. 그런데 이렇게 이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가 국합 배드캅을 나누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이게 상당히 이재명 대통령에게 강성 당대표가 부담이 되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내세우고 있는 거는 협치입니다. 포용이고 그리고 정치가 해내야 되는 그 방향성이 바로 포용이기 때문에 이제 정청래 후보는 당내 이 선거를 치렀던 거잖아요. 그리고 선명성 경쟁이 뭐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다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일하십시오. 싸움은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슬로건으로 내세웠지만 궁극적으로는 대통령과 결을 맞춘 당정의 어떤 협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정치라는 게 또 생물이니까 지금은 이제 국민의힘 뭐 개혁신당 예방에서도 제외가 됐습니다만 아마 언젠가는 같이 또 테이블에서 논의하고 또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 피해는 국민들한테 돌아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또 결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시각각 또 다른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또 업데이트된 내용은 다음 주에 또 정치적 장기 시점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강잔의 국민의힘 대변인, 장혜미 변호사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